주말 아침에 알찬 만남.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여론이란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론? 예. 여론이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말하죠. 흔히 왜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뜻이 바로 여론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인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컨대 과거 왕이나 전제 군주가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여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보다는 왕이나 군주의 뜻이 더 중요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여론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도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자가 항상 국민의 뜻, 즉 여론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그 고민인데 따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여론이 상황이라든가 그렇죠? 시기라든가 특수한 것에 따라 달라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론을 따라야 하겠지만 모든 사안을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도 타당한 일만은 아닙니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조차 갖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2016년에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게 올바른지 여부를 여론의 판단에 맡기는 셈이죠. 이건 이제 그때는 브렉시트라고 불렀잖아요. 결과는 투표 참여자의 51.9%가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가 자국에 도움이 될지를 제대로 알고 투표를 했을까요? 그 뒤에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매한 대중의 결정이에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은 브렉시트가 자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했을 가능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저명한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도 브렉시트 여부를 국민투표에 묻는 걸 반대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아인슈타인이 대수학을 맞게 풀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조정사가 어느 할주로에 착륙해야 할지를 두고 승객에게 투표하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도킨스는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판단에 필요한 경제학이나 정치학 배경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되지?라는 전반적인 제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브렉시트와 같이 전문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의 판단을 맡기는 건 합리적 절차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자 비상 착륙을 시도할지 말지를 승객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혹시 긴급 상황에서 비상 착륙 여부를 승객에게 물어보는 조종사가 모는 비행기 타고 싶으세요? 절대 안 타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독일의 사회학자 에리 프롬도 매 사안마다 여론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여론조사의 바탕을 이루는 의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충분한 정보도 비판적 성찰이나 토론의 기회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문자 그대로의 견해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이란 한 인간에 의해서 특정 시점에 의식되는 일시적인 생각에 불과할 뿐 사정이 달라지면 정반대의 의견도 나올 수 있는 심층의 경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롬도 여론조사의 결과는 충분한 정보나 깊은 생각 없이 내놓은 적극적이고 일시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거나 진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대체로 대중이 내리는 결정은 진리 판단이라기보다는 취향 선택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진리보다는 취향일 경우가 많다. 네, 네. 그러니까 다수가 지지하는 여론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동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형성되는 과정. 예, 예. 네. 대개의 경우 여론의 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죠. 언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묘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여론을 전달할 때 대중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죠? 매체는 조사 대상의 선정이나 질문 방법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여론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통계나 답변에 대한 해석도 일정 부분 매체가 담당하죠. 이를 통해 매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결코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또 나아가 여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수를 좀 따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옛말에 사민성호, 세 사람이 있으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듯이 매체가 특정한 의견을 만들어내면 네네. 사람들이 그걸 옮겨서 여론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말하자면 대중매체는 여론의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여론을 만드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민주주의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네,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여론 조작이 보다 용이해졌고 영화와 라디오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켰고 텔레비전이 발전하고 같은 기계가 송수신을 동시에 가능케 해줌에 따라 사생활은 끝났다. 그러니까 오웰은 인쇄술이나 통신기술의 발달이 생활의 편리함도 제공하기도 했지만 사생활을 감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웰은 1984를 1949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미래인 1984년이 되면 라디오나 TV와 같은 대중매체로 인해 여론 조작이 더 쉬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현재는 그로부터도 또 한 40년 가량 흘렀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여론 조작이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레거시 미디어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SNS라든가 네. 유튜브라든가 네. 뭐 이쪽에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매체가 전달하는 여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방향으로 않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따라서 매체를 통해 여론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론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여론이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론이 가리키고 있는 의견이 누구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 것? 예, 누가 만든 거냐 이런 건데요. 사람들은 흔히 여론이 일반 국민이나 대중의 생각을 대변한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상당 선언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시대의 지배적 사상은 늘 지배 계급의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여론을 일반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여기지만 이건 좀 피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일반 대중은 여론을 만드는 주체가 아닙니다. 여론 생성에 기여하는 객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란 지배계급이 대중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고 대중들은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사상을 가져본 게 없다라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광고 같은 것도 그런 역할인 그렇죠. 거고. 예, 맞습니다. 독재자들이 언론 매체 통해서 여론몰이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독재 권력은 항상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또 한편
다수 대중의 의견인 여론이 비급한 판단을 내릴 때도 많다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다수 대중의 의견은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고 선한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여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론이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은하학자이자 철학자인 노암 촘스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여론은 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우리는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 결과가 무시되어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 재앙으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은 현재의 시장에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촘스키에 따르면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네. 미래 세대의 몫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돼.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나만 있으면 돼. 네. 여기까지니까. 예컨대 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 억제하자라는 주장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여론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이처럼 때로는 여론이 현재 이익이나 편리함에 취해서 장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여론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사안을 거기다 맡겨버리면 위험이 따른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다수 대중의 의견인 여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민주주의에서는 여론을 따르는 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항상 여론이 다수 국민을 대변하지도 않고 매번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나아가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다수의 의견인 여론을 참고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로 탐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습관을 기르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질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네. 그때 흐름들이 그래서 그랬었구나라는 것들은 또 이렇게 검증하게 되는 시간이 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